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닷새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게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첫 소식은 신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일요일인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의료진 역시 잠시 쉴 틈이 없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일이 바빠졌고 쉴 시간 없이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관련 확진자가 6명 더 늘었고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하 1층 운영이 폐쇄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75.3%가 나왔습니다. 확산세는 수도권 밖으로 번져가는 양상입니다. 경남 63명, 부산 53명, 대전과 충남 각 31명, 제주 24명, 대구 23명 등 3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건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수도권 밖에서 나온 셈인데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전 요양시설과 전북 군산의 주점, 경남 김해 유흥업소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피서 등으로 이동하면서 확진자가 느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께서는 책임지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 부탁드립니다. 의심 신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6.42%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KBS 자체 집계 결과 오늘 오후 6시까지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우한솔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알파 변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주 동안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검출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전체 확진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60% 높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약 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비율이 30.7%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빠른 전파 속도를 역학조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영향 때문인 거로 보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41곳, 이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 중인 27곳의 가동률은 82%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정부는 앞으로를 대비해 2주 동안 5천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의 전국적인 동원이라든지 무증상 1인 가구들에 대한 홈 치료 방식의 재택 치료 방식의 검토 등을 함께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센 감염세를 꺾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종교시설 등 7대 취약시설을 정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등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로 들어가고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먼저 백신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50대 후반 장년층 그리고 상반기에 예약을 취소해서 백신을 맞지 못했던 고령층이 이번에 먼저 대상자가 됩니다. 이 내용은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55살에서 59살 사이 연령층은 모두 352만 4천 명.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들은 17일 오후 6시까지 엿새 동안 예약한 뒤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층 대상자 중 지난 5월과 6월 사전 예약 기간에 접종을 예약했다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10만 명도 같은 기간에 예약하고 맞게 됩니다. 50살에서 54살은 오는 19일부터 예약을 진행해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달부터 9월 사이 입영하는 징집병과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에 대해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 협약으로 공급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하여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면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백신이 제때 공급되느냐가 문제인데 정부는 이달 중 1,000만 회분, 8월과 9월에는 모두 7천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3분기 2,1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자정부터 수도권은 가장 높은 거리 두기 4단계에 들어가니까 오늘이 4단계를 앞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거리 두기 4단계를 하루 앞두고 열린 한 의료기기 박람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실시간으로 인원수까지 체크합니다. 참가비를 낸 인원은 900여 명인데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에 실제 온 인원은 절반 정도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편 시민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애들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으니까.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여행 계획도 저녁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집과 회사만 오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백신을 맞고 해서 이제 여름에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단계 격상도 그렇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저희 다 일단 모든 일정은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를 본 사람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행사가 일단 다 취소됐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인원도 반 이상이 줄었어요. 내일부터 2주 동안은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일제 자제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수도권에선 모두 금지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서울 홍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화진 기자, 4단계 앞두고 뭐 좀 뜸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날이라서 더 많이들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홍대 인근의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도착한 지는 2시간 전쯤, 그러니까 오후 7시경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리를 찾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인구가 조금 감소한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 상향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삼삼오오 모여서 술집이나 식당을 찾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늘 자정이 지나면 앞으로 2주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초강수 조치입니다. 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적용돼 왔던 혜택도 유보되어서요. 접종자여도 모임 제한 인원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에서는 클럽과 나이트 같은 유흥시설은 아예 운영할 수 없습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도 모두 이 유흥시설에 포함되니까요. 문을 열지 않고요. 다만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학원이나 영화관, 마트 등도 밤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정규 공연시설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이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4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는데
돈을 마련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추경 예산안에서 이미 잡아놓은 소상공인들 보상금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당구장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지 1년째.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자 단골 손님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오시던 분들도 연락 오셔가지고 확진자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못 가겠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2인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영업 제한이 아니라 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결국 정부가 관련 보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 33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은 9월까지 석 달간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3조 2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모두 다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주 중반 예결위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본 경선에서도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또 코로나19 확산세 경선을 계획대로 치를지가 변수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표를 본 당 관계자는 예상과 다른 이변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세론으로 9월 초 과반을 득표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지으려는 이재명 후보와 과반을 차단하고 결선 투표에서 연대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다른 후보들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야권의 윤석열 전 총장 검증을 두고도 후보 간 기싸움 양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대통령의 가족도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얼굴다운 품격과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밝히라라는 것이지. 코로나 확산도 변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빼고는 모두 일정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당 지도부에게 알아서 잘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서요. 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고민과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단계 정도로 객상한 이런 상황은 우리 당은 88조에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로 야권의 윤석열 전 총장은 민생행보 일정을 중단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오늘처럼 여론조사로 6명을 남긴 예비 경선과는 달리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마다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벌써 그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선거인단 표심은 8월 15일에 처음 공개되는데요.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손으로 뽑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을 모으려는 행사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0%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됩니다.
TV토론이 공중전이라면 실제 진지에 깃발을 꽂는 것 선거인단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직접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선거인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기본으로 일반 국민 신청자를 추가해 구성됩니다. 흥행을 위해서는 일반 신청자들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정 후보 캠프가 모집한 선거인단이면 팔이 안으로 굽듯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도 높습니다. 대선 캠프마다 선거인단 신청을 홍보하고 외곽 조직 등을 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도 조직이 있고 외곽 조직이 또 있고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최대한 지인들한테 널리 이제 퍼뜨려서 민주당은 모두 3차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 결과를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 각각 발표합니다. 후보들 간의 표차를 3번에 나눠서 발표해 흥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데 1차 선거인단 표심이 공개되는 8월 15일 광복절을 민주당은 경선의 승부처가 될 슈퍼위크로 부르고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 이후 승기를 잡았듯 이날 선거인단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이 확증될 것인지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 후보 캠프의 관측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서울의 한남더힐 아파트입니다. 이곳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가장 꼭대기에 살고 박용현 두산그룹 전 회장 집도 있습니다. 구동희 이원 대표이사 등 LS그룹 일가는 6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롯데가 장남 신동주 회장도 최근 2채를 샀습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이현재 전 부총리와 장관 등 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집을 매입했습니다. 이 한남더힐은 최고가 82억 원, 전체 거래액이 2조 1,547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런데도 집주인 3명 중 1명은 현금을 내고 삽니다.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럼 지난 4년간 정부가 쏟아낸 나머지 부동산 대책들, 이 최고가 아파트에 적용이 됐을까요?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한남더힐 곳곳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 주인들 중 낯익은 회사가 눈에 띕니다. SDJ, 롯데가 장남 신동주 씨가 회장인 회사. 신 회장한테 70억 원을 빌려 지난 4월 한남더힐 한 채를 샀습니다. 너무 커서 옮기시겠다고 이제 사무실 용도로 하나 하시는 것 같아요. 신 회장은 지난 3월 그 옆동 한 채도 샀습니다. 지금 성북동에 살고 계신데 그게 이제 좀 너무 좀 오래된 집이고 뭐 치안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성북동 집까지 사실상 3주택자입니다. 그런데 한남더힐 한 채가 법인 명의라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됐습니다. 한남더힐에서 법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즈음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규제책이 나왔을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9.13 종부세 중과 철퇴를 맞고 얼어붙었지만 한남더힐은 법인 거래로 응답했습니다. 법인 거래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최대한 다른 인격체에 분산을 시켜놓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서 한남더힐 매입이 목적인 듯한 실체 불명의 법인도 등장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개, 오피스텔 2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임원 명단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대표입니다. 실장님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한 거죠. 같이 투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로지 투자한 거고. 2019년 말 정부는 법인 규제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집주인 일부가 신탁으로 맞섭니다. 이 시기 16건이 집중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좀 대신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종부세 절감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신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정부는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신탁 꼼수를 막았지만 뒷북이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하는 규제책에 한남더힐 주인들은 증여로 응답합니다. 7월 한 달간 14건이 집중됩니다.
한남더일 30대 이하 소유자 85명 중 17명은 증여로 받았고 68명은 직접 샀습니다. 최연소는 2019년생 2살입니다.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또 안 그러면 또 실패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세습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경직돼 가지고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시사기획창에서는 한남더일 거래를 전수 분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을 짚어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된 시멘트 포대를 팔레트에 쌓는 설비입니다.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1살 원모 씨가 이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원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 시멘트 포대가 끼면서 공정이 멈췄는데 설비를 살피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시멘트 포대를 쌓는 설비 아래에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다시 작동한 겁니다. 끼임 사고가 난 설비에는 2톤에 달하는 무게추가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 씨가 설비 아래쪽에 있는 줄 모르고 동료 직원이 설비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되는 데나 스위치를 이쪽에다 누른 거예요. 사이언이 손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개를 넣은 거예요. 작업 현장에는 직원들의 설비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검 등으로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설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 센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량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작업 중단 명령이 이제 내려진 상태라 부분 보완할 점 이런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나 그쪽하고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센서의 미작동 사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우리 시대의 소설 매주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함께 선정한 한국문학 50편을 차례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1960년대 발표된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입니다. 이 작품이 한국 현대문학에서 갖는 위상과 의미는 정말로 남다르죠. 우리 문학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설가 김승옥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 여름의 초록을 머금은 갈대밭.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올해 81살이 된 작가는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2003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말과 글을 잃고 회복 중인 작가와의 인터뷰는 아주 천천히 필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그때 반응 기억나세요? 독자들의 반응. 좋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최고라고. 명동에 술을 사주셨어요. 작품을 보고 너무 좋다고. 없는 도시잖아요, 실제로는. 이름을 왜 무진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한반도 전체적인 거 담아서 이걸 무진기행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무진기행 쓰실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1964년) 24살 청년 김승옥이 넉 달 걸려 완성한 소설 무진기행은 한국 문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안개, 무진의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출세한 주인공이 고향 무진에 내려와 만난 여성과의 짧은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전쟁 이후 역사와 이념에 짓눌려 있던 당시 문학계에서 개인의 꿈과 낭만, 자기 세계를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감수성의 혁명이란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한국 문학사에 김승옥이란 지울 수 없는 이름 석자를 새긴 순간입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아, 너만의 세계가 있어 라는 걸 딱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아, 그래, 나의 세계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간 거예요. 반세기 전에 나온 이 소설이 오늘날에도 찬사를 받는 건 작가가 한글로 펼쳐 보여준 가장 감각적이고 매혹적인 문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다. 안개는 이 세상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놓는 입김과 같다. 많은 작가들이 다 그러겠지만 항상 소설 쓸 때마다 이 잉크로 쓰는 것 같지 않고 글을 자기 피를 짜서 글을 쓴다는 그런 꼭 느낌을 받아요. 작가는 무진기행을 읽는 독자들, 특히 젊은 독자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장편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한 김승옥 작가. 뇌졸중 후유증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충주에서는 태풍과도 같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불과 1시간가량 내렸지만 도로와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모습입니다.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과 비가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려온 듯한 비바람에 도로의 전신주와 가로수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와 도심 곳곳은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내린 국지성 호우 탓입니다. 당시 충주 일대에는 시속 70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최고 45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밖에 보자마자 그냥 돌풍이 불고 마치 태풍을 보는 듯한 바람이어서 보니까 정말 충주에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수상 스키장에선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용객 6명이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가 잇따르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모두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농경지 등의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충주와 제천 등 충북 북부 지역에 특수구조단을 배치하고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충북과 경상권 내륙 지역, 또 전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곳에 따라 강한 돌풍이 동반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통나무 펜션에서 불이 나 투숙객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13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은 펜션 건물 3개 동 전체와 1개 동 일부를 태우고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진 동남아 국가들에서 우리 교민들이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교민 사회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고 또 일부 국가에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교민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자카르타의 한 공동묘지에 시신을 실은 응급차들이 밀려들면서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하루 1,0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오는 인도네시아에선 교민 사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회사원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카르타에서 교민 1명이 또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둘 다 에어 앰뷸런스와 전세기로 입국하기 직전 숨을 거둬 교민 사회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전부 들어갔어요. 뭐 병상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제 호흡이 곤란한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는 비상 그 산소통을 마련하고
어제는 미얀마 양곤에서 60대 교민이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이 교민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으로 호소해 우리 대사관 측이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얀마 교민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청원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생업 때문에 아직 미얀마에 남아있는 1,300여 교민들은 응급의사의 파견이나 우리 정부의 백신 공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사실상 코로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연거푸 거친 숨을 내쉬는 한 청년, 고열에 숨을 쉬기가 힘들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강력한 도시봉쇄가 시작된 베트남에서는 며칠씩 귀가가 금지된 공장 직원들이 공장 문을 부수고 퇴근합니다. 범람하는 바이러스에 강력한 도시봉쇄까지 동남아 교민들에게 불안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